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네. 50만 축하드립니다. 50만 감사합니다. 네, 하루에 매일 토마토만 먹고 있습니다. 네, 저도 토마토 먹고 있는데 50만 원 주냐고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여기 오는데 자꾸 50만 그러길래 50만 원 출연료가 50만 원이냐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예. 50만 원을 벌려면은 10번 정도 출연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아니요, 그만큼 출연할 필요는 없는데 그 괜히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50만이라는 숫자 매우 중요한 숫자니까요. 자, 쇼미더 민심이 원래 저희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이것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은 갤럽으로 합니다. 갤럽 조사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가 좀 개요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지난 6일에 발표된 조사고 3일에서 5일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이 11.1%였습니다. 예, 지난주 한국갤럽입니다. 갤럽은 매주 금요일마다 결과가 나오지요. 자, 국정운영 평가,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네,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긍부정 질문이었습니다. 네.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67%였고요. 잘하고 있다가 23%, 모름, 응답 거절의 비율이 6%로 나왔고요. 어느 쪽도 아니라도 물론 4%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보수, 중도, 진보라고 자신의 성향별로 응답한 비율을 보니까요. 이 보수가 256명이었고 중도가 325명, 진보가 282명. 내 성향 모르겠다, 아니면 응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138명이었고 아하. 다른 조사의 흐름도 지난주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지난주 갤럽의 포인트는 물론 긍정 지지율이 23%로 이제 내려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원 70대 지지도가요. 이날 그 갤럽 조사가 47대 45, 그러니까 부정이 긍정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70대에서도 붕괴가 됐다라는 점이 갤럽 조사의 포인트였고, 예. 마찬가지로 해당 주간의 조원 CNI 조사에서도 70대가 붕괴되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한길 리서치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 이쪽에서도 긍정평가가 27.7, 부정평가가 67.1이었는데 여기는 70대 붕괴는 없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여기에서 60대와 70%의 지지율 하락이 두 자릿수 포인트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60대가 12.6%, 이전 주 대비니까 2주 전에 보다 지난주 조사가 12.6%포인트 하락했고 70대 이상은 10.2%포인트가 하락해서요. 60, 70대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 아하. 이렇게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지난주 또 지지난주가 23 같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지금 박영식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70대 대구 경북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층이고 또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곳인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57% 정도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를 또 하고 있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지층들은 상당히 많이 또 긍정해야 되는데 너무 낮아요. 사실 보면 57%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사실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조건이 그대로 이번 주에 유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로는 지지층의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지지층의 균열이다. 그렇죠. 네. 그건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고령층의 여론 변화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60대, 70대. 그렇죠. 지금 의료대란의 영향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령 영남 지역에서 예. 그리고 또 고령층에서 예. 즉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어야 될 유권자층에서 일부 이제 이반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고
지금 이번 주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개선이 돼서 다음 주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추석을 관통해가지고 네. 다음 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주까지 쭉 가서 그러면 뭐 안정화 될 거냐를 쭉 봐야 될 것인데 네, 좀 중요하죠 그게. 이게 긍정으로 좀 돌아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인데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네.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뭐 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상당히 그렇지 좀 않습니다. 어려운 국면이다. 전혀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아까 제가 숫자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네. 1,001명 조사에서 여론조사 응답을 받았는데 네. 보수가 256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주요 지지 정당을 물어보면 국민의힘이 308명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밝힌 분들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56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정치 성향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빼면 중도이거나 나도 내가 이념은 모르겠지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한 비율을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코어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뭐 이번 주의 상황까지 감안해 본다면 추석을 관통하고 지지층의 균열이 더 일어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도 코어가 아닌 분들은 금방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할 수가 지지층의 있으니까. 이완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이탈이 가속화되면 글쎄요 국정 지지도의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계속 보는 거 두 분도 짚어주셨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그 의료 대란 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게 매우 큰 요인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 의료 관련해서 뭔가 입장을 좀 변경을 시키거나 뭔가 바뀐다면 지지율 반등이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일부 지지층이 뭐 일부 결집을 하거나 뭐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입장을 바꾼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의료 대란이 뭔가 이제는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뭐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예. 어쨌든 믿음이라도 생기는 신뢰감이 그렇죠.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수층 내에서 그 안에서 보수층 내에서 네, 맞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이게 지금 뭐 고집을 좀 꺾은 거 아니냐 또, 예.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면 앞으로 조금 상황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개선 여론상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입장을 바꿈으로써 뭔가 한동훈 대표하고 뭔가 입장차가 좀 좁혀진다. 뭔가 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도 같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상황 말씀드렸는데 이 의료 대란 문제를 놓고 한동훈 대표가 아무튼간에 뭐 이 여야 의정 협의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이 속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이 온거하고 뭔가 다른 결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럴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 이기는 척 또 좀 이렇게 좀 따라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오케이 했으니까. 근데 네.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을 보면 밥을 막 또 따로 불러서 밥을 안 먹습니까? 좀 먹지.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다 빼고 네. 친윤계만 소집해가지고 밥을 먹은 것 같은 그런 정황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거 볼 거거든요. 지지층도. 근데 보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다라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나?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정치공학적 측면인 것이고 실제 앞서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 대란이라는 게 대통령의 어떤 의견을 좀 꺾어가지고 지금 딱 해소가 바로 딱 돼서 이 고령층들의 최대 우려인 병원을 이제 좀 자유롭게 가고 좀 이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냐 요거는 효과가 그런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 장기적으로는 네.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상황을 더 추석으로 가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안 좋아지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면 지금 계속 말하다시피 70대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석을 지나면서 다음 여론조사는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뭐 물론 지금 저희가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거는 국정운영 부정 평가를 하신 분들의 그 비율 중에 네. 어떤 응답이 상위를 차지하느냐에 대한 응답을 보여드린 건데 네. 의대 정원 확대가 17%고 경제 민생 물개가 14%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긍정 지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뚝심이나 철학이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네. 의대 정원 확대 잘한다고 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경제 민생 물가는 먹고 사는 문제고요.
그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다. 이 죽고 사는 문제의 경우에는 실제 그 자신의 생명 내지는 가족들의 생명 이게 이제 위태롭다라는 그걸 체감을 하게 되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는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대처하는 대통령의 그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물론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뭐 친한계의 어떤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 불러다가 식사를 한다는 게 정치적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특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만나긴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언제 만난다는 게 확정이 안 됐으면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만났던 그 번개 술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있었던 9월 8일인데 그게요. 거기 들어갔던 사람 중에 인요한 의원이 있습니다. 인요한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분이 그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인데 문자파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문자 때문에 본인이 또 당사자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논란의 중심에 서버렸어요. 아니 이제 이분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전 정치적인 실수를 했다고 보는데 실수인가요 이게? 와. 뭐 이제 어쨌든 예. 취재진으로부터 포착이 된 거니까 그 자중해야 될 시기에 심지어 대통령과 그런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분을 스스럼 없이 불렀다라는 것은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현재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지지층이 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문제여서 추석 연휴 이후 아무튼 주목됩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추이 예상 좀 해볼 수 있습니까? 오를 일은 확실히 없는 것이고 오를 일은 없다. 추가적으로 빠지느냐인 것인데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죠. 일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안 빠진다면은 뭐 빠질 만큼 다 빠져서 더 빠질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한 건데 이래저래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추석 때 광경을 좀 어떤 광경일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최근에 명절이라고 하면은 모여서 정치 얘기 잘 안 한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 하면 싸움 나니까. 그렇죠. 요즘 너무 양극화돼 있어가지고 사실 얘기를 꺼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여서 반드시 이번에는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못 간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의료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에 못 간 얘기를 고령층이 반드시 하거나 또는 꼭 이제 좀 이제 어르신들이 안 하시더라도 그 이제 자식이나 이런 자식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시고 못 갔다 이런 얘기를 꼭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나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게 왜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얘기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 얘기를 듣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금 23%에 들어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방어할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어할 논리가 별로 없고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래도 여야 의정 협의체 한다잖아. 좀 지켜보지. 한동훈 대표가 나섰잖아. 요걸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요걸로 방어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요런 얘기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뭐 지금 힘들지만 믿어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들도 모인 사람들이 다 그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면은 약간 원망 생깁니다. 아유 왜 그러게 대통령은 그렇게 해가지고 2,000명 얘기 왜 해가지고 말이야 이 마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대통령실이 왜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한동훈 대표가 물론 애초에 얘기한 건 민주당입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왜 이걸 수용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번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친윤계만 소집할 정도로 별로 한동훈 대표랑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추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23%의 방어 논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걸로 넘어가자라는 의도가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 23%라도 잡자.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의도로 일단 추석을 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여서 요 의도가 관철되면 23% 유지하고 일단 추석 넘기는 것이고 요 의도마저도 관철되지 않으면 23% 밑으로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입장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쪽이 정부하고요. 그렇죠. 의사 쪽에서는 약간의 그 단체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 보이지만 가장 변화가 없는 쪽은 사실 정부거든요. 정부 쪽 관계자 나온 멘트들만 보더라도 사실상 뭐 이 선결 조건 자체가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건 이제 그 시간 벌기용 내지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어떤 신용으로도 저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에 대한 그 어떤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사망률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응급실 사망률이 높아졌다로 얘기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아니다. 사망 수는 오히려 줄었다. 경증 비응급 국민들이 안 가서 그렇다.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추석 연휴를 관통하는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라고 저도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정도 유효해서 아마 그 상당 부분 지지율 방어에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시사인이 갤럽에 의뢰한 조사 중에 요거 한번 짧게 한번 다뤄보죠. 현직 역대 대통령 신뢰도 조사도 했는데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거 2024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사인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 신뢰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0점이고요. 네. 매우 신뢰한다가 10점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낸 것인데 시사인의 신뢰도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보시는 것처럼 2.8이 2024년이 2.82점이라서 역대 현직 대통령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MB 말도 3.95네요. 예. 근데 이미 임기 시작할 때요. 2022년 3.62점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 신뢰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예. 2023년에는 3.63으로 0.01 올랐다가 예. 2024년 조사에서는 2.82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최저치를 갱신한 게 됐고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넘지 못하는 것이 됐고 방금 이제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명박 임기 말기 2012년 3.95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기간에. 시작도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았지만 특히 올해 들어오면서 급전직한 느낌이 듭니다. 3.6에서 그나마 낮았던데 더 낮아졌던 것 같아요. 신뢰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도는 최저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만한 사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없죠. 이게 없어요. 예. 그렇죠. 가면 갈수록 원래 없어요. 권력의 속성이 그런 건데 처음에 이제 허니문이 있을 때 네. 어쨌든 이 반대한 국민들이 많았어도 대통령이 선출이 됐을 때 그래도 뭐 지도자가 선출이 됐으니까 잘 하겠지. 네. 이때가 사실은 가장 신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인 것이고 네. 그 이후에는 계속 신뢰도라는 건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보수층의 적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 온 거잖아요. 아, 그건 뭐, 아닌가요? 문재인 정권에서 네,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온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고 그 당시에 보수층은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다 잡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근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갑자기 또 이렇게 국민의힘의 어떤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네. 대통령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보수층에서 보수 적자도 아니에요. 사실 이분은 보수 적자가 아닌데 다만 민주당이 미워서 보수층이 민주당이 미우니까 민주당을 이겨야겠기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을 지지하느냐라고 묻는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하느냐라고 묻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네요. 내심, 그러니까 신뢰하느냐고 묻는 거는 어떤 내심의 영역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포지티브한 그러한 어떤 지지를 보내느냐에 대해서는 보수층도 100%는 아닌 상태로 시작을 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스로를 좀 보수층의 경우에도 보수층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설득을 해보려고 했겠죠. 네. 과거에 그랬더라도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잘못한 게 맞으니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어쨌든 뭐 해소를 하고 가자 이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이 해를 거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맞지 않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대표적이고요. 이준석 대표 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뭐 무혐의라고 막 하는데 네. 입장도 없고 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2년간 끌다 그냥 무혐의래요. 그렇죠. 뭐 믿어야 되네요. 당장 또 한동훈 대표랑도 저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보수층의 경우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시작할 때부터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쪽에서는 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누가 만들어줬고 뭐 이런 맥락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약간 이 배신자적인 어떤 그런 네. 것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맥락에서도 그동안 어떤 불편했던 그런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신뢰할 만한 신뢰를 허니문 기간에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응답자의 44.6%는 0입니다. 0점. 그러니까 이게 0점. 지금 예. 0점에서 10점으로 신뢰도 조사를 측정했댔잖아요. 네.
빵점을 준 응답자가요. 44.6%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쇼미더민심에서 여론조사 다룰 때 코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국정 지지도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전혀 못한다. 이제 이런 않는다.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신뢰도 조사에서마저도 44.6%에 이른다는 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어떤 함의가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잘 지켜보셨으면 봐야 될 것 좋겠고 같아요. 이 신뢰도와 관련해 가지고 어지간하면 1.2점은 쓴단 말이에요. 0점이라는 거는 뭐 그냥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관련 보도를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신뢰도, 그러니까 리더가 신뢰를 잃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칼럼을 쓰신 내용 중에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랐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잘 들어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말. 리더가 신뢰를 잃는 이유입니다. 거짓말, 현실 인식에 대한 오류,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 무분별한 분노, 그리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무오류의 인식.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참 참고하십시오, 그냥. 가면 갈수록 사실 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사실 보수층에서도 가장 못 믿겠다라고 하는 측면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리고 용산에서 잘 이 정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주장이나 행보가 나왔을 때 초반에는 보수층이 김건희 여사 얘기나 이런 거 하면 에이 그랬겠어 너무하잖아 괴담 유포하지 마 이랬는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했나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도 오늘 제가 신문을 보는데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 신문이 보수 신문이죠. 거기 이제 양상훈 칼럼이라고 있어요. 양상훈 씨가 이제 그 주필이지 않습니까? 재밌는 내용 썼더라고요. 칼럼을 썼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막 부탁을 해요. 제발 좀. 제발 이준석 한동훈하고 화해를 시켜줘라 윤석열 대통령을. 근데 그 칼럼이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하고 왜 틀어졌냐? 이준석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틀어졌냐?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닐까라고 나는 의심을 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왜 틀어졌냐? 그건 거의 김건희 여사 때문에 틀어진 거 아니냐? 나와 있죠, 어느 정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렇게 틀어지면은 복구가 안 되지 않냐 관계가. 그러면 지금 그 관계를 복구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 아니냐?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용이 이겁니다. 아유, 이거를 충격적이네. 우리나라 1등 신문에 주필이라는 사람이 칼럼으로 써서 쓸 정도면 김건희 여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지금 보수층도 어떤지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견적 나오는 거거든요. 신뢰는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0점이 나오는 게 이유가 있다. 사실은 그 양상훈 칼럼 말고도 이번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도 제목이 내조였어요. 이게 9월 10일자로 올라온 그 조간에 올라온 칼럼이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오늘 양상훈 칼럼 내용과 뭐 사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김건희 여사라면 과연 어떻게 내조를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보수 성향 신문에서부터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뭐 저희가 뭐 늘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발 보수 성향 언론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거라도 봐라. 알겠습니다. 또 조사 중에 의대 정원 내용 요거 확인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이 기존에 3,000명입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4,500명인데 요거 질문도 있었어요. 의대 정원 확대하는 게 잘한 건지 잘못된 것인지 요거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갤럽 조사에서 나온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잘된 일이다가 56%가 나왔고요. 잘못된 일이다가 34%, 모름 응답 거절이 10%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그 전주 조사, 6월 달에 조사했던 게 있는데 그때는 잘된 일이라고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럼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거냐?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은 있는 겁니다. 의사 수는 부족한 것 같다 실제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고령화 사회가 될 테니까 의사는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은 다 있고 그러면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의사 집단들하고 잘 소통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고 의사 집단도 이렇게 계속 과거부터 쭉 이어오는 이런 기득권적인 어떤 그러한 행태를 좀 취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협조를 해가지고 잘 풀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첫째로 어쨌든 의사 집단도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고 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게 그러면 늘리는 그 폭이 2,000명이어야 되는 거냐? 왜 하필 2,000명이냐? 그렇죠. 결국 1,509명인가는 그래 됐긴 됐어요. 그렇죠. 네. 2,000명을 하려다가 어쨌든 수용 못 되는 거 자르고 이제 1,509명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쨌든 2,000명을 고집한 거냐에 대한 어떤 의문 네. 그리고 이걸 어쨌든 의사 집단이 결국 이건 안 된다라고 막 할 때 중간에 중재안으로 뭐 700명 얘기도 있고 뭐 등등 했는데 예. 이게 다 안 된다고 하고 이것만이 된다고 하는 이유 대통령의 고집 일방통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 대란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자체는 잘된 일이다라는 비중이 기본적으로는 높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의료 대란이라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자체가 이거 애초에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어? 이런 생각들이 앞으로 늘어나는 그런 국면이 것 되는 같습니다. 거여서 이게 줄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따가 저희 예. 디테일한 조사 또 보겠습니다만 이제 56%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그 중증 외상센터에 계셨었던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국군병원정으로 가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마저도 왜 이제 자신의 업을 두고 물론 이제 의료 현장에서 떠나신 건 아닙니다만 국군병원장으로 왜 가셨어야 됐느냐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의료 개혁의 본질은 필수 의료에 종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좀 늘리고 지역 의료에 대한 어떤 뭐랄까 보강 이런 것들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좀 부족한 부분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본질적인 네.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것이지 아하. 지금의 증원 방식에 동의하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2026년도 좀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 요거 조사도 예. 했습니다. 결과 좀 박영식 에디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두고 올해는 증원에서 뽑고 2026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재논의하자 이제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물어본 네. 겁니다. 찬성은 48%, 반대가 36%, 모르겠다 아니면 응답 거절이 16%로 보시는 대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의대 정원 가서 증원은 찬성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이게 100% 이게 딱딱딱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 자체가. 그래서 아마 요거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조사한 게 하나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장래의 대통령으로 누가 좋냐 이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것도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계속해서 보시면 네. 장래의 대통령이 누가 좋다 이게 선호도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네. 뭐 적합도, 선호도 그 질문 항목별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요거 이제 선호도입니다. 장래 대통령으로 누가 좋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가 나왔고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 보시는 대로 이제 순서대로 조국, 이준석, 심지어 김문수가 왜 있어요, 저게? 들어가 있네요. 예. 요즘에 이제 보수 보수 일각에서는 죄송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대선 주자로 꼽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제 아주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고요. 예.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김동연이 각각 1%고요. 기타 인물 3%. 사실 의견 유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의견 유보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는 게 40%나 된다라는 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유보가 40%.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좀 올라가는데 한동훈 대표는 좀 떨어지는 모습 등등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의견 유보는 네. 아직 이제 뭐 차기 너무 많이 남아서 지도자를 그런가요? 뭐 논하기에는 예. 이르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아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하지만 네. 임기로 보면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 절반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절반도 돌지 않았는데 네. 절반도 넘어가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뭐 차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응답하시는 분들은 에이 뭐 아직 얘기할 만한 시점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지금 요 이름들 쭉 나온 거 답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준석 쭉 나온 네. 것은 아마 본인들이 이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형태였을 건데 주관식이었을 건데 아마 요렇게 언급이 된 거는 이분들의 이제 강한 어떤 그 지지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언급을 했을 것이니까 네. 그런 정도의 비중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진영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런데 요 정도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는 진영의 결집도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보수층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를 14%밖에 안 된다. 그렇죠.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지금 소위 말하는 범민주당 지지층이 선호할 만한 지금 주자들하고 네. 범보수층이 선호할 만한 이 주자들이 같이 묶여 있지, 같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개별적인 인사들에 대한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합쳐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다 합쳐봐야 된다. 다 합치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범민주당 범민주당 성향의 주자들이 거의 다 합친 합계를 보면 10% 이상 높거든요. 높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만약에 내일 대선 치른다라고 하면은 물론 구도가 어떻게 될지 뭐 이거를 뭐 복잡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일 대선 치른다라 그러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지금 이 조사는 보여주는 겁니다. 거죠. 마지막으로 정당별 지지율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박익수 에디터. 정당별 지지율도 살펴보면은요, 네.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는지 여론조사 응답충에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2%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31%. 네. 지지율의 이제 추세나 흐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보실 수 보시면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7%, 예. 개혁신당이 2%, 진보당이 0.3%, 기본소득당이 0.4, 무당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름 26%고요. 그리고 지난 조사부터는 이제 안타깝게도 네. 새로운 미래가 이제 조사에서 빠져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외 정당이 되기도 했었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네. 지금은 이제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두 분은 명절 마치고 예. 명절 연휴 남으실 것 같은데 그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명절 후에 목요일 날 하니까요.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아니요, 뭐 명절 좋습니다. 네. 명절이다. 즐겁게 보내고 아유 묵직하네 제 마음이. 명절이다 하고. 명절이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